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네, 7화 외식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오늘도 역시 박수로 시작하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먹는 밥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외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외식 산업 자체가 급진적인 성장을 되게 보였잖아요. 70년대 들어서부터 그 외식 자체가 되게 자연스럽게 문화가 형성이 되고, 네. 80년대 레스토랑이나 호텔 산업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희도 익숙하게 많이 가봤겠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프랜차이즈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확산을 했고, 그러니까 한 50년도 안 된 시간 사이에서 엄청나게 시장 자체가 변화를 해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되게 경험들에 비추어 봐도 다양한 형태의 외식 시장들이 되게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만의 사이클 안에서 겪었던 것들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조금 시간의 흐름에서 외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어왔고 우리는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관련된 사연을 먼저 읽어볼까요? 그래서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경아님이 주신 사연인데, 평소에 끼니를 찍어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보면 내가 무얼 먹고 사는지 잘 알게 되더라고요. 저는 바쁘거나 많이 무기력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거의 밖에서 해결합니다. 반면에 좀 의욕도 나고 즐겁게 보낸 날이 많은 달에는 사람들과 같이 먹은 밥, 요리한 사진들이 있네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이 경아님이 올리시는 그 포스팅을 좀 주시하면서 안 그래도 보고 있었는데, 그 내 삶의 땔감들이라는 타이틀로 그 한 달 동안 내가 먹었던 음식, 배달 음식, 뭐 간식, 커피 이런 것들을 다 사진을 찍어뒀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4월에 먹은 거, 5월에 먹은 거, 6월에 먹은 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한 포스팅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보면은 어떤 삶을 살았구나를 좀 남들도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자신도 조금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았구나, 뭐 이렇게 뭐 야근을 많이 하고 바빴을 때는 뭐 집밥을 못 해 먹었구나, 약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포스팅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봤던 포스팅인데, 또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외식이 많았다는 거의 표현을 외주였다고. 외주줬다. 역시 다르시네요, 표현법이. 디자이너셔서. 네. 근데 저 이 말 너무 공감 갔어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보다는 외주줬다는 말이 뭔가 상징적이기도 한 느낌이 들고, 그만큼 우리가 식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 서비스에 되게 많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내가 먹었던 걸 기록해보고 그걸 땔감이라 표현한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나를 움직이게 하고 그쵸. 네. 내 일상의 동력이 되는 것들, 이게 다 사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 감정 심리 상태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게 식생활이다 보니까 그 외식의 형태들을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또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외식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외식이라고 했을 때 이제 어쨌든 나가서 사 먹는 밥, 그리고 우리 이제 어딘가에 식당을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맛집들,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리서치를 해봤잖아요. 네, 제가 지난 미식의 시대 편에 이어서 요리 인류를 또 열심히 봤어요. 또 이 식에 대해서 이육정 PD님만큼 또 잘 만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서울 편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좀 외식의 기원을 조금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공유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레스토랑도 그렇고 공통적인 역사적 속성이 있더라고요. 이 외식이 생겨난. 그게 바로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왕조 안에 있던 그 왕실이나 귀족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요리집이나 레스토랑을 차린 것이 기원이 된 거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909년에 왕조가 무너지면서 그 명월관이라는 요리집이 처음 생겼고, 그리고 1902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양식 호텔이 생기면서 거기서 이제 프랑스 요리라는 거를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부분이 있고 이런 거를 또 탐구하면서 이렇게 찾아본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기생들이 나와서 차리고 하면서 그 원래 왜 요정 뭐 이런 개념도 있고 명월관이 그랬잖아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넘어오면서 한정식 집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실 뭐 삼청동 쪽에도 그렇고 그런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런 약간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또 나중에 다뤄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식의 기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고요. 오늘 외식의 역사편은 뭔가 사람의 일생의 주기를 따라가면서 외식의 어떤 경험과 흐름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그래서 뭐 태어났을 때부터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태어나자마자 하게 되는 외식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봐요. 가장 태어나자마자 하는 외식이 뭐가 있죠? 뭐 분유를 먹는 게 외식이라면 외식일 수 있겠죠. 내가 엄마 우유를 못 먹으면 아닌가? 그쵸. 그죠.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모유를 안 먹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엄마 말씀이 제가 거부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게 저를 낳으셨는데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 사이에 병원에서 분유를 준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먼저 첫 식사로. 그럼 분유 맛을 이미 먼저 알아버렸네요. 이미 분유 맛을 너무 알아버려서 모유를 줄 수 없었다는 엄마의.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분유 띄고 나면 이제 막 이유식도 먹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는 기억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서 아는 건가? 그거를 기억하신다면은 천재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할머니가 소고기 가른 거랑 쌀 불려가지고 죽을 그렇게 많이 끓여줘가지고요. 어렸을 때 소고기 죽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먹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막 이유식 이런 것도 너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전부를 다 먹이기에 너무 힘든 거죠. 육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챙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일부는 해주고 또 일부는 배달을 시켜 먹는 분들도 있고 요즘 이유식 같은 경우도 되게 원령에 맞춰서 영양 같은 거를 되게 과학적으로 분배를 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외부의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것보다 지금의 어린 친구들이 겪는 게 좀 더 시기가 빨라졌을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더 빨리 많이 네. 외식을 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면 또 맞아요. 그곳에 새로운 음식을 접하게 되고 또 엄마가 막 그 과자나 사탕을 되게 늦게 먹이고 싶어 하지만 또 그런 데서 한번 맛을 들려서 맛을 보게 되면 또 입맛이 또 좀 일찍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어렸을 때 생각해보니까 할머니 손에서 자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거의 먹으니까 정말 그 된장 맛, 고추장 맛, 나물 맛 이런 걸 되게 많이 보고 먹고 자랐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이었던 게 분홍 소세지를 처음 먹은 날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 이거를 집에서는 구경을 해본 적이 없는. 네. 네.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뭔가. 저도 근데 엄마가 소세지, 햄 이런 거를 못 먹게 하셔가지고 전 초등학교, 중학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때도 엄마가 그런 걸 안 싸주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어요. 친구 다른 애들이 반찬. 소세지 반찬 싸우는데 왜 나는 소세지 안 싸주나. 그래서 일단은 그 미취학일 때는 또 그래도 어느 정도 엄마의 영역에 좀 많이 속해 있긴 하는데 이제 초등학교로 넘어가면서 초중고 생활을 이제 10대죠. 10대 생활을 하게 되면 또 본격적으로 새로운 입맛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급식도 하게 되고 학교나 학원에서 되게 시간을 오래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외부 음식을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래들을 사귀면서 매점이나 분식을 또 접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저 김떡순 너무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분식에 또 맛이 길들여지기도 하고 그 요즘은 뭐 키즈 카페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생일 파티 같은 거는 집에서 엄마가 김밥 말아가지고 막 뭐 이렇게 음식해서 이렇게 친구들 초대해가지고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요즘도 그렇게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바쁘신 분들은 키즈 카페나 파티룸, 잼블린 파크에서 아이들은 그런 걸 하면서
놀고 엄마들은 또 약간 카페처럼 또 기다리고 그 안에서 파티룸에서 또 아이들 또 생일잔치도 해주고 뭐 그런 식의 형태들도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아기 있으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아예 막 작은 체육관을 요즘엔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체육관 빌려서 그 반 아이들 초대해갖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붙여준대요. 이렇게 해서 되게 전문적이네요. 네, 프로그램을 짜서 레크레이션 강사가 오면은 엄마 그 아기들이랑 놀아주고 엄마들은 그 시간 동안에 케이터링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이 드네요. 그쵸? 육아를 그래가지고 케이터링 따로 불러서 음식을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엄마들끼리 이제 티타임 가지면서 즐기고, 그러니까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진짜 되게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거 외식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어렸을 때 기억하면은 가족들이랑 이렇게 친척들이랑 갔던 왜 이렇게 가든 있잖아요. 무슨 가든 이름 붙인 그런 식당. 네. 지금은 그런 형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약간 산 근처 이런 데 가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막 근교에 있고 있어. 되게 인공 분수 있고, 네. 막 돌로 막 이렇게 정원 만들어 놓고, 관상용 정원 있고, 약간 그래서 막 갈비나 한정식 팔고 하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어른들을 많이 따라다녔던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그 시기가 약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보면은 86년도에 우리나라 아시안 게임 하고 네네. 88년도에 또 올림픽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그런 식당들이 확 급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300석, 500석 규모의 막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또 경제가 발전하면서 또 갑자기 그런 외식 문화도 그쵸. 이제 많은 대중들이 접하게 되는.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외식의 형태도. 그래서 저는 갈수록 우리가 지금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의 문화나 라이프 스타일을 점점 더 낮은 연령대의 어린아이들이 빨리 경험을 하는 게 아닌가. 맞아. 그 사실은 제가 그 스타벅스 별다방을 처음 접했던 거는 거의 19, 20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스타벅스에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엄마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메뉴를 다 알아요. 나 무슨 생과일 주스 말고 착즙 주스 막 이렇게 해서 엄마한테 오렌지 뭐 이걸로 해줘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되게 어린이들이.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우리 학교 앞에 그 분식집에서 컵볶이 사 먹었던 거였다면은 이 어린아이한테 이 어린 시절의 추억은 스타벅스일 수도 있겠다. 그 경험하는 나이대마다 맞아요. 경험하는 게 다르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피디님 그러면 외식하면 했을 때,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때 외식에 대한 그런 느낌이 어떤 게 있어요? 기억? 저는 일단 가족끼리 한 외식은 진짜 정말 너무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많이 안 해 거죠? 정말 밖에서. 엄마가 너무 집밥을 다 해주셨고 함박 스테이크 이런 것도 다 엄마가 해줬어요. 오, 좋은데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더 외식을 자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엄마가 항상 집밥을 차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슨 외식을 했었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가보면 뭐 몇 번은 했겠죠. 이렇게 여행을 간다거나 뭐 그랬을 때. 근데 그런 기억이 막 선명하거나 자주 했던 기억은 없고 중학교 정도,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부터 친구들이랑 이제 분식집을 거의 출석 도장을 찍으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 얘기할 거는 그때 컵볶이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컵볶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인데 너무 옛날 얘기 아니죠? 완전 아니에요. 그때 학교 앞에 컵볶이가 500원이었어요. 그리고 떡볶이가 1,000원이었어요. 근데 제 친한 친구가 항상 가면은 그 이모님이랑 되게 친한 거예요. 분식집 이모님이랑. 750원어치 동전을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모님 떡볶이 750원어치 주세요. 이러면은 이모님이 컵볶이에 주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접시에다가 거의 1,000원에 육박하는 지략가야. 떡볶이를 주셨는데 제가 1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걔는 기억이 안 난대요. 어머. 근데 걔 지금 마케팅하고 있거든요. 아, 대박이에요. 이런 뼛속부터 마케터야. 그러네. 이모님 그럼 1,000원치를 주겠다. 750원을 걔는 근데 기억이 안 난대요. 내 기억에는 그 어린 날의 기억이 그게 너무 선명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전 어릴 때 좀 내성적이었기 때문에 얘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이모님들이랑 잘 지내고 넉살도 좋고 너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갑자기 외식에 대한 경험이 어린 날의 기억으로. 떡볶이 추억이.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친구들이랑 분식을 먹었던 기억?
그런 게 더 외식에는 더 가깝고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서 매점이나 패스트푸드나 이런 거를 더 본격적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야자를 하잖아요. 그 방과 후에. 야간 자율학습. 네. 야자 급식비를 또 따로 내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요. 그럼 엄마한테 그걸 주면 엄마가 그 돈을 주잖아요. 절반 아니요. 하셨어요? 애들이 다 그 급식에 돈을 안 냈어요. 어머, 아예 안 드신 거예요? 네. 어머, 그걸로 학교 매점에서 어머. 그 만두 데워 먹고 컵라면 먹고 그랬거든요. 아, 저는 그 둘이서 한 판, 그러니까 절반씩 내가지고 하나만 신청해서 급식 급식도 하나를 나눠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 저는 외식을 근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부모님 이제 맞벌이 하시니까 네네. 자주 나가서 사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특별한 외식을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게 아빠랑 등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많이 다녀가지고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먹는 그 산에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또 네. 제대로 맛집을 다니셨네요. 뭐 파전, 뭐 그리고 도토리묵 이런 거, 백숙 막 이런 거를 아빠랑 다니면서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아빠가 줘서 처음으로 술을 먹어봤어요. 동동주 맛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중학교 때. 어릴 때부터 이미 음주에 대한 조기 교육이 돼 있었네. 네. 그러니까 약간 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잡히다 보니까 제가 산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중학교 때 막 등산부도 들어가서 네, 같이 산도 다니고 이게 그러니까 기억이 중요하네요. 저는 네. 어릴 때 너무 고생해서 산을 타다가 넘어져서 손이 이렇게 다 까진 기억이 있어서 그 이후로 안 갔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미식을 얘기하면서 외식도 마찬가지지만 기억에 대한 거가 되게 큰 주제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도토리묵을 먹었더라면 산을 좋아했으려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는 네. 경양식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식의 돈가스 파는 그런 집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되게 경양식집에 일찍 가셨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얇게 핀 돈가스 위에 그 소스, 갈색 소스 네네네네. 듬뿍 뿌려지고 마카로니 샐러드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밥 주잖아요. 네. 응. 그거가 친구들이 진짜 많이 사 먹은 것 같아요. 저와 약간 그 몇 년의 차이도 약간의 시간차가 또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건가요? 혹시 너무 옛날? 아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근데 또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그 동네 자체가 친구들이 좀 그런 패스트푸드나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성향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요즘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레트로한 무드? 옛날 그런 것들에 맞아요. 음식들이 다시 요즘 막 되게 떠오르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 초록색 떡볶이 접시. 네, 떡볶이 접시가 옛날에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에 준 건데 이제는 그게 하나의 레트로한 컨셉이 되고 그거를 더 맞아요. 원하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도산공원 쪽에 도산분식이라고 오픈한 너무 줄이 엄청 많이 쓴다면서요. 1시간 반씩 기다려서 네. 먹는 떡볶이집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익선동 저희도 이제 네네네. 익선동 쪽에도 경양식을 컨셉으로 한 그런 식당들이 1시간씩 2시간씩 그쵸. 대기를 하면서 먹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동네 분위기 자체도 그런 동네들이 또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뉘앙스. 그렇죠. 우리들한테는 향수가 되고 또 그보다 젊은 친구들한테는 또 신선함이 되고 약간 그쵸. 그런 식의 것들이 인기를 또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대 청소년 시절에 접하게 되는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결정적으로 입맛이 확 변하게 되는 시기가 제가 봤을 땐 성인이 되면서 19에서 20로 넘어가면서인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류 문화를 또 접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분들은 기숙사나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일찍. 그쵸. 그럼 아니면 내 친한 친구가 그렇게 독립을 했다거나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어울리다 보면 또 새로운 외식 문화를 접하게 되고 그 20대에 들어가면서 어떤 식문화를 접하게 되는지 외식을 접하게 되는지 얘기해 볼까 봐요. 사실 그런 베니건스나 아웃백, 빕스 같은 패밀리 레스토랑이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95년도, 97년도 그 사이에 생겨나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가족들이랑 많이 가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보다 저는 조금 더 지나가지고 우리 대학 가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되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외식을 많이 즐기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대학 가서는 정말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을 먹다 보니까 하게 되는 외식 진짜 많이 그쵸. 했는데 전 특이하게 대학 가서 그 선배들이랑 어울려서 갔던 집들이 다 막 이모집, 고모집, 할매집 막 이런 이름 가진 데들 있잖아요. 되게 허름한 네네. 허름한 집에 이렇게 막 그 할머니 안방 같은 그런 데에 들어가가지고 먹는 그런 음식들, 두부김치, 닭볶음탕 막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김치찌개 네. 그런 거에 막걸리, 소주 엄청 낮부터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음주 문화를 되게 즐기셨던 부모님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주 문화를 그렇게 막 즐기진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MT를 가다 보면은 내가 먹고 싶지 않아서 또 약간 먹게 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단체로 막 2, 30명이 어딘가를 가려면 좀 싸게 가성비 좋은 곳을 또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나왔던 게 고기 뷔페랄지 대패 삼겹살 그런 건 것 같아요. 아, 대패 삼겹살. 그 대패 삼겹살이 그 백종원이 백종원님이 만드신 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988에서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대패 삼겹살을 발명한. 아, 응답하라 1988에서. 네네네네. 그래서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대학교 때 그런 걸 갔던 기억이 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치맥을 되게 열심히 먹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앞에 되게 딱 그 레드 뭐였지?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들이 딱 치맥하면은 여기 가자 했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막 그때 많았던 그 체인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네. 피자헛이나 소렌토 아. 소렌토가 약간 소개팅의 장소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 시대적인 상징적인 곳인데 민들레 영토 가보셨어요? 그쵸. 기억이 새록새록한데. 민들레 영토에서 일단 음료를 리필하고 3시간 맞아요. 거기에 이제 돈을 내면 지금의 네. 어떻게 보면 지금에 더 어울리는 시스템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시간 되게 한때를 확 풍미하고 조금 지금 없어졌는데 뭐 3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맞아요. 종이컵을 주면은 거기에 막 음료는 무한 리필로 막 먹고 싶은 거. 아, 진짜 기억이 아이스티 주세요, 새록새록하다. 거기에 파스타랑 떡볶이 이런 것도 좀 팔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내 대학 시절을 상징하는 또 하나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샐러드바나 패밀리 레스토랑도 친구들이랑 저는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샐러드바 정말 많이 갔네요. 네.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성인이 되면서 다 거기서 알바했어요. 아. 저 빼고 다 알바했는데 한 명은 티즈야에서 하고 한 명은 아웃백에서 하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알바하고 와가지고 또 만났던 기억이나 가가지고 또 막 식전빵 또 엄청 리필해서 먹었던 기억이나 그런 것들도 좀 기억이 나네요. 아니, 아르바이트 얘기하니까 요즘에 커피 전문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커피 그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내려가지고 이렇게 커피를 먹게 하고 하는. 네.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던 게 커피 전문점 말고 카페인데 왜 그런 이렇게 가루 커피 타주고 가루로 해가지고 커피 해주고 아이스티도 왜 그런 아이스티 가루 타가지고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그 파르페 팔고 맞아요. 소파에 있던 그래요. 그런 카페. 근데 사실 그때 음료 더 비쌌어요. 파르페 하나에 되게 8,000원, 비쌌어. 9,000원 맞아, 하고 막 맞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만약에 그때 사장님이 듣진 않겠지만 나 그때 사장님 없을 때 막 커플이 놀러 왔는데 생일 케이크 들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막 파르페 만들어서 서비스 주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알면 난리 나겠지. 사장님이 아니 아이스크림이 왜 이렇게 빨리 없어져? 아니 나 너무 주인도 아닌데 주인 마인드로 장사했어. 되게 혁신적인 알바생이었네요. 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또 친구들을 사귀고 이러면서 정말 다양한 외식 문화를 막 이렇게 그리고 또 막 경험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은 곳들을 다니고 뭐 카페나 이런 곳들도 많이 다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맞아요. 되게 더 다양한 뭐 패스트푸드 맛집도 너무 많고 카페도 너무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제가 알기로는 1, 20대들에게 되게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점이 이제 국내 체인인데 맘스터치가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요, 근데. 드셔보셨나요? 네. 집 앞에 여기 매장이 하나 지금 없어졌는데 네.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격대도 되게 낮고 그리고 이제 되게 그 신뢰를 받는 브랜드로 이제 인지가 돼 있기도 한데 또 제 친구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 마침 그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 중고등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그 친구에 의하면 그 미리 주문을 하면은 보통 패스트푸드는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 주기도 하는데 되게 따뜻하게 방금한 그런 그 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이네. 정말 맘스 터치인 거죠. 네네. 마음이 터치돼.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 먹어는 봐야겠다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즘은 또 맛집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편의점 음식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쵸, 빼놓을 수가 없죠, 편의점은. 사실 편의점이 예전에는 뭐 삼각김밥, 컵라면, 뭐 소세지, 치즈 뭐 이런 게 다였다면은 요즘은 요식업을 약간 위협할 정도로 뭐 치킨, 도시락, 족발, 그 뭐 해자 도시락 막 이런 것도 그쵸.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뭐 해자스럽다 이런 단어가 네. 나올 정도로 사실 네. 다 편의점에서 출발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브랜드에서 그래서 편의점들이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그런 기획 제품들도 너무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편의점들이 부각되고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그런 생활하는 그런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변해서인 것 같기도 해요. 따지고 보면은 무슨 가든을 가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족이랑 가던 이런 것들이 저도 그렇고 피님도 그렇고 3대가 어쨌든 같이 사는 어떤 가족 형태에서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챙겨야 될 가족의 행사들이나 외식을 하게 될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던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제 혼자 살게 되고 하면서는 선택적으로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 비중이 생기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막 선택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건들이 생기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인 가구가 한 30%가 가까이 되죠, 아마 전체 네네네. 인구에. 그래서 약간 그런 형태들의 외식이 더 이제 집중을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 프리랜서를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말 편의점에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마다 들려서 저는 반숙 계란이랑 엄청 연두부, 좋아하셨죠? 맞아요. 반숙 계란 연두부로 일단 아침을 시작해요. 그러고 커피를 딱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한 다음에 또 귀찮으면은 점심에도 막 삼각김밥에 라면 먹고 그런 걸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요즘은 사실은 편의점을 해외에 가서도 굳이 편의점에 가서 그 편의점만의 그 간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오잖아요. 무슨 젤리나 이런 거. 아, 갑자기 일본의 편의점에서 사 먹는 계란 샌드위치가 갑자기 확 생각나네요. 2개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딱 하나씩 나눠 먹으면 딱 알맞잖아요. 그 약간의 네네네. 느끼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본 편의점 너무 또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렇게 유명한 뭐 백화점의 음식 뭐 그런 것도 사러 갔지만 오히려 정말 편의점의 그 젤리 무슨 뭐 빵 뭐 이런 것도 약간 하나의 명물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요즘은 뭐 그런 걸 사서 막 소비자들이 막 섞어가지고 또 새로운 메뉴를 또 맞아요. 탄생시키기도 하잖아요. 한동안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뭐 갓세븐인가? 그 그룹에 네. 마크라는, 그러니까 그 팬들이 네. 그 음식을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서 그냥 마크 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마크가 좋아하는 음식인가요? 네, 그 팬들이 그냥 그 이름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게 완전히 유행이 돼가지고 막 붙어 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되게 다양한 조합 되게 많았잖아요. 뭐 불닭볶음면에다가 치즈를 뭐 얹어서 어떻게 네네네. 먹는다거나 막 이런 식의. 근데 또 그게 좀 지나면은 메뉴로 또 상품으로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 까르보나라 치즈불닭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요즘은 저는 또 재미있는 게 그 되게 오래된 캔 음료수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나오면 맞아요. 뭐 색색 오렌지 막 이런 거 아이스크림 버전으로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어. 그게 약간 향수를 자극하면서도 또 새롭고 꼭 맛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약간 되게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수박바, 네네. 거꾸로 수박바 나와가지고. 봤어요, 저. 초록색이 더 많은. 원래 왜 그 수박바 먹을 때 항상 그 초록색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랬는데 거꾸로 나와가지고 이런 아이디어들 정말. 저는 사실 메로나 매니아 아이스크림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먹으면은 항상 그 빠삐코 아니면 메로나 둘 중에 하나를 먹는데 메로나가 얼마 전에 참외 맛이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저 포함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저희 이거 참 아껴놨다가 나중에 간식이나 요런 거 우리 과자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기회가 네네.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요 간식 얘기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더 많은 얘기를 미리 뽑았을까봐 본범님이 불안. 불안해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편의점 음식도 있지만 요즘 또 너무 많이 발달한 거는 배달 음식이죠. 그쵸. 그리고 배달을 받기가 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 배달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달한 데가 있을까요? 그 외국인들도 한국에 와서 살면은 다른 외국인 친구한테 야 한강 가서 치맥 시켜 먹자 이게 한국 문화야 막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다 와. 진짜. 근데 요새는 그게 생겼더라고요. 배달 음식 받는 그 장소가 맞아요. 한강에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1 배달소로 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배달 앱도 그렇고 요즘에 드라이브스루도 엄청 잘 돼 있잖아요. 패스트푸드나 뭐 그런 스타벅스도 그렇고 하죠. 그리고 그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거 요즘에 버거킹이나 왜 이런 데 가면은 직원 대면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문하잖아요. 네. 그래서 받아갈 수 있고 처음에는 그게 만들어졌을 때 되게 화제고 막 우리의 삶이 또 디지털 라이징 돼서 바뀌는 것이냐 막 이렇게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는데 이제는 그냥 좀 그죠. 여긴 이게 있는 매장이네 그냥 이렇게 되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걸로 주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네. 가면은. 그리고 배달앱도 뭐 지정된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은 맛집 그냥 찍어서 지정하면 수수료 좀 더 주면 배달 원래 안 해주는 업체도 내가 받을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 동네 카페 커피까지도 배달을 해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이 배달 앱이 또 폭발적으로 좀 사용하게 된 게 만든 브랜드가 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젊은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배달의 민족은 호불호의 여부를 떠나서 이 배달업이라는 게 어떻게 브랜드화될 수 있는지를 맞아요. 보여주는 그러니까 배달업을 하는 내가 무슨 브랜딩을 해 브랜딩을 너무 이런 잘하죠. 인식이잖아요. 사실은 인식이었잖아요. 근데 배달업도 브랜딩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 치물리에 대회 같은 거를 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다 그 배달앱에 소속된 프랜차이즈 치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그 배달 음식을 즐기면서 또 한 단계 또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좀 되게 잘하는 배달 앱인 것 같고 실제로도 배달 앱을 쓰시는 분들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배달의 민족이 일단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화하는 게 정말 탁월하잖아요. 그래서 배민 문방구 같은 사이트 가보면 네네. 너무 재미있는 제품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콜라보레이션 정말 잘한다고 느낀 게 제가 얼마 전에 세븐일레븐 갔는데 거기 젤리를 네. 배달의 민족이랑 네. 그 콜라보 했는데 배달의 민족 폰트 있잖아요. 네네네. 글자로 해서 크크크크 흐흐 이거 웃음 모양 되는 네. 글자 모양 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무 식으로 귀엽겠다.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계속 외부로 발산해가지고 하는 이런 브랜딩 형태가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사실은 배달의 민족을 생각하면은 다른 거보다 그 약간 말장난 같은 그 위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브랜드의 이미지로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배달 음식 많이 드셔보셨나요, 본범님? 저 배달 음식 많이 먹어봤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도 많이 시켜주셨고, 네. 늦게 만약에 퇴근하고 오시면 저녁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제 배달 음식 같이 시켜놓고 먹으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배달 음식 제일 많이 접한 거 전 사실 회사 다닐 때, 네네. 야근할 때 우리 많이 시켜 먹었죠. 야근하면서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요기요 이런 데도 많이 시켜 이용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까지도 엄마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엄마의 그늘 아래 있으면 배달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건강에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본격적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던 때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1년 갔었는데 네. 그때 그렇게 시켜 먹었어요. 밤마다. 그 너무 살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나가서 중국 음식을 사 먹는 게 아니면 기숙사에서 중식이 한국식 중식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 그 세트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못 먹게 했으니까 그 한을 풀려고 중국에서 그렇게 그거를 시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배달 음식의 유무는 엄마의 권한에 약간 영향을 받지 않나. 그런 것 그런 같기도 생각도 해요. 들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또 30대 이후가 넘어가면서 어떤 직장을 가지냐, 그 직장의 문화나 근무 형태에 따라서도 외식의 경험이 많이 바뀌고 맞아요. 혼자 사느냐 혹은 결혼을 했느냐 육아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외식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형태인 것 같은데 대부분이 좀 그래도 바쁜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사연을 하나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님께서 예전에는 일이 바빠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먹는 일에 소비되는 시간과 에너지가 아까워 필요한 영양소를 간단하게 섭취하고 공복감을 없애주는 캡슐이 개발되어 나오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었고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캡슐도 있지 않나요, 지금도? 가루 형태로 돼가지고 네네.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영양소는 네네네. 다 들어있고 그거를 의외로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드시는 분들이. 식사를 대체하는 형태의 그런. 너무 바쁘니까 먹는 것도 일이다 이거죠. 약간 좀 그렇게 되게 슬픈 얘긴데.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먹는 걸 선택하거나 뭘 먹을지 그리고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도 만약에 피곤한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먹는 것도 이제 힘든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회사를 다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끼는 무조건 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점심 한 끼는 어떻게 되더라도.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평일에는 밥에 대한 개념이 식사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외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외식이라고 했을 때 맛있는 거 먹는 거 기분 좋게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먹는 거라는 개념을 이제 약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일에 먹는 회사 가는 것 때문에 먹는 그 점심밥은 외식이라는 개념이라기보단 먹고 살아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끼니를 때우는 형태. 때우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분명 나는 그걸 외식을 하고 돈을 써서 사 먹고 있는 건데 보통은 이제 뭐 아침에 좀 일찍 나가니까 아침은 막 챙겨 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점심 먹으면 보통 회사 식당에서 먹거나 그러니까 그냥 한 끼 그냥 그래 식사 시간이니까 먹었어. 그리고 저녁은 약속이 없으면 조리를 많이 안 하는 음식을 그냥 먹는 것 같아요. 네네. 집에서 먹으면. 그 요즘은 사실은 반조리나 맞아요. 다 씻어서 나오고 다 잘라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집 식사가 힘든 이유가 먹는 시간도 있지만 준비하는 시간이 또 그만큼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맞아요. 또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번 사고 나면 또 그 다음날 안 먹으면 뭐 채소가 남는다거나 썩는다거나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배송해주는 곳들 있잖아요. 네네. 마켓컬리나 배민찬 이런 데들처럼 거의 데우기만 하면 되는 형태로 오는 요리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재료, 야채를 사더라도 1인분씩 소포장된 거 그렇게 해서 배달 그냥 집 앞에 새벽에 해주는 거 네네. 그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리고 또 밀키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네. 밀이 이제 식사, 간단하게 어떻게 키트로 나오는 그거를 합쳐서 이제 밀키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도록 다 손질이 되고 10분 만에 거의 요리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그 밀키트들을 되게 많이 파는데 그런 서비스들을 보면은 뭐 호텔 셰프나 영양사, 요리 연구가 분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건강이나 영양, 다양한 맛을 연구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렇게 한 달 이렇게 해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도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그 문화들도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피님은 요즘에 네. 가장 뭔가 최애하는 맛집? 외식을 즐기는 그런 집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한 군데를 막 그렇게 단골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엄마가 좋아하셨던 맛집은 있어요. 그 명동 칼국수 엄마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곳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그 명동 거리. 교자 거기? 명동 교자. 교자요? 맞아요. 네. 명동 교자. 1호점, 2호점. 네. 그 엄마 항상 또 1호점 가고 싶어 하시고 막 그러는데 엄마는 어릴 때부터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하나의 추억의 장소? 그래서 엄마랑 항상 그 근처를 가면은 엄마랑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뭐 저는 그러니까 맛집을 매번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 또 막 고정적으로 어디를 꼭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약간 그 가정식 같은 소박한 네네. 분위기? 그런 곳들을 좋아해서 우리가 또 가끔 회포를 풀 때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우동 카덴. 그쵸. 거기서 이제 우동과 맥주와 카라기를
먹는 거기도 종종 가는 것 같고 파스타집 갔던 곳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곳은 그 서촌에 서촌 김씨 트라토리아라고 빨간 벽돌이었나? 오래된 상가 건물 같은데 2층으로 올라가면은 화려하지 않지만 더 고풍스러운 느낌? 그래서 거기서 되게 막 소박하게 이렇게 파스타를 먹는 느낌이 그 경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기억에 나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김밥 매니아인데 김밥은 사실은 비싸고 좋은 데나 막 건강식으로 나온 김밥집보다는 그냥 기본 김밥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 사실 김밥천국 김밥도 지금도 잘 사 먹어요. 그리고 연희동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앉아서 먹는 데 없이 사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나이 있으신 아주머님들이 이렇게 여러 김밥 여러 가지 뭐 멸치김밥, 참치김밥 이렇게 만드시면 줄 서서 그거 몇 줄 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 먹는 데들 있어요. 그런 데들이 그렇게 특별하고 좀 맛있는 것 같아요. 봄봄님은 어떤 맛집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한 군데 가면 되게 익숙하게 계속 가고 하니까 한 8, 9년씩 막 가고 막 이런 곳들을 많이 가거든요. 8, 9년씩 계속 가고. 네. 그래서 외식이라고 말을 붙이기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이제 술이 같이 따라가니까 저 경복궁역 쪽에 안주마을이나 계단집 이런 데 너무 좋아하고 인사동에 막 이문설렁탕 그 골목 안쪽에 있는 그런데 그리고 뭐 오래된 곳들을 좀 좋아하시죠. 지난번에도 그 사이치킨도 얘기했지만 네네. 그러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끔 생각나는 맛이 있는데 광화문의 뽀모도로 거기 좋아하시죠? 네, 너무 좋아해요. 거기 약간 뚝배기에 된장찌개 먹는 것처럼 그 크림 파스타 먹는 느낌. 거기를 제가 같이 따라가 봤었는데 몇 번 엄마가 그걸 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경험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가 그냥 한 번씩 가끔 툭툭 생각이 나요. 그럼 혼자도 그냥 가요. 혼자도 가서 먹거나 아니면 자리 없으면 포장도 돼요. 그 집이. 네. 파스타 사실 포장하면 집까지 들고 오면 사실 그렇잖아요. 뿔쳐. 근데 저는 그래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포장해 와서 먹고 막 그래요. 거기 거를 배달하고 그러기는 어렵나요? 배달까지는 근데 또 거기가 그 광화문에 있는 그 장소를 가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네. 네. 제가 또 그 동네를 워낙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1인 전용 뭐 식당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 보신 적은 있나요? 1인 아니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그냥 큰 식당이어도 혼자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먹을 수 있는데 딱 1인만을 위한 이런 거는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1인 삼겹살집도 되게 많이 생기고 사실. 네네네. 네, 라멘집 같은 일본 맞아요. 라멘집도 그런 데들이 많죠. 그래서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조용한 밥집을 찾아서 그 또 친구랑 막 갔을 때 뭐 인스타그램에 어디를 찾아가지고 막 가는 데하고 또 다른 또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새롭게 생겨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뭐 프리랜서 분들이나 얽매이지 않은 그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카페 같은 것도 하나의 식사 공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식사를 하면서 거기서 뭐 회의도 하고 네.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매 끼니를 꼭 챙겨 먹지는 않지만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커피 한 잔에 뭐 샌드위치 먹으면서 그냥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약간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정말 좀 다른 외식의 형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은 뭐 누군가를 만나서 먹는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일상적인 느낌?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특징적인 게 요즘에 SNS가 되게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핫한 카페, 핫한 파스타집 뭐 이런 거 막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다 되게 인스타그래머블하다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인스타그램스럽다. 인스타그램에 나올 만한 예쁜 비주얼을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맛보다 약간 시각적인 비주얼적인 자극이 되게 먼저 오게 하는 그런 데들이 요즘에는 또 되게 많이 뜨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식당 가면 아예 포토스팟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는 거가 있고 카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음식 자체도 너무 예쁘게 해놓잖아요. 그쵸. 근데 그 몇 년 전에 킴포크 매거진이 들어오면서 식탁 위에 접시와 막 포크와 이런 것들의 어떤 비주얼적인 것들을 더 우리가 집에서나 밖에서나
다 더 신경 쓰게 된 시대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취향도 지금 계속 얘기하자면 취향도 되게 세분화되고 그리고 유학 경험이나 여행 경험이 이미 되게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디테일하게 그 해외 음식에 대한 그 맛에 진짜 그러니까 딱 우리나라스럽게 변화된 거 말고 딱 그쵸. 현지의 맛을 재현하는 곳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아다닌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로컬 푸드는 이미 내가 맛을 봤던 거죠. 그래서 맛보지 않았던 새로운 로컬 푸드, 더 새로운 거, 더 현지스러운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게 외식을 통한 어떤 경험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식에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대신 많아요. 여행을 가는 것 같은 맞아요. 경험을 주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또 약간 이 요식업과 외식업을 굉장히 아름답게 풀어내요. 윤식당 같은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장소적인 어떤 특수성도 있고 네. 그 안에서 한식을 먹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담아내다 보니까 네, 네. 로맨틱한 분위기가 느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리고 사실은 수요미 식회가 그 맛집에 줄 서게 하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또 미쳤죠. 그렇죠. 수요미 식회 나오면은 그 다음날 또 줄 서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한 달 있다 가야 되겠다. 맞아요. 한 두세 달은 가면 안 돼요. 네.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그런 현지의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도 그대로 막 이렇게 옮겨오는 그런 느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소품도 진짜 직접 공수해 오고 네. 재료뿐만 아니라 홍콩에 어디 무슨 막 랑카이펑 거리를 그대로 식당으로 옮겨온 네네, 느낌을 맞아요. 준다거나 아니면 메뉴적으로도 요즘에는 일본 가정식, 네네. 프랑스 가정식 뭐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그 집밥 을 그대로 컨셉으로 가져와서 하는 식당도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맛을 느끼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문화와 감성을 느끼고 싶어서 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성향이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약간 그게 너무 음식점이 컨셉과 어떤 것들에만 너무 이렇게 치중이 되다 보면은 또 인스타그램에서 예쁘다고 해서 갔는데 맛이 별로라거나 맞아요. 블로그에서 광고를 보고 갔는데도 너무 별로라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맛은 또 주관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맛집 리뷰 사이트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맛집 찾아갈 때 그 리뷰 사이트도 좀 참고하거든요. 그러면 그 맛집을 갔다 온 사람들이 별표를 그 리뷰를 쓰는 경우도 있고 에디터들, 전문 에디터들이 한마디씩 그 타이틀을 써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소비자의 평가, 그리고 약간 전문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같이 보여주는 음식점, 맛집에 대한 그 신뢰도를 좀 높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잘 선별하기 위해서 좀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사실 일 때문에 새로운 곳들을 많이 찾아가고 거기를 직접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가 새로 오픈했다 그러면 막 가서 보고 뭐 때문에 인기가 많지를 계속 이제 보는 일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나 맛있는 거 먹자고 가는 건 또 오히려 익숙하고 그런 데를 또 찾아서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결국에는 네네. 그냥 내가 익숙한 반경 안에서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들도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식이 문화고 경험이라는 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몇 년 전이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미슐랭 가이드가 맞아요. 이제 생겼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너무 좀 절묘한 게 아닌가. 이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네.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나 위치 이런 것들의 변화가 그 타이밍이랑 또 너무 묘하게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식문화도 많이 발전을 했고.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네. 서울메이트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 외국인 친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식문화를 접하고 되게 많이 놀라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다양한 맛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 독특함이 분명히 있다는 건 거죠. 저도 며칠 전에 그걸 봤는데 이렇게 고기에 불판을 해서 구워서 먹고 있는데 네. 종업원이 계산서를 옆에 가서 꽂아놔요. 아, 네네네네. 근데 그걸 되게 놀래더라고요. 아, 계산서를 미리 보게 먹고 하는 있는데. 거? 그러니까 근데 거의 그게 처음에 우리는 시키고 조금 지나면은 갖다 네, 주잖아요. 네. 거의 먹기 초반에. 근데 근데 그 문화를 되게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이런 게 익숙치 않으면은 먹는데 벌써 계산을 하고 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나? 우리는 조금 편의적인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니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산서를 갖다 주잖아요. 갖다 네네. 주면 이렇게 펼쳐서 딱 놓고 가잖아요. 그럼 저는 네. 그걸 항상 뒤집어 놓거든요. 오면 받으면 바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펼쳐놓은 상태에서 내가 먹는 메뉴 가격이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옆에 놓고
보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밥을 먹기가 그래서 뒤집어놔요. 안 보이게. 저는 근데 항상 신경을 안 써서 네. 옆에 있었어도 나갈 때쯤에 빌지 어딨어? 계산서 어딨어? 이런 편이어가지고 인식을 크게 못했었는데 참 우리는 또 그 외국인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거 주제로도 나중에 한번 얘기해봐도 재밌지 않을까. 우리 저희 오늘 새로운 지금 주제가. 방송에서 몇 회차의 주제를 지금 미리 공개랑 네, 그래서 오늘 외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우리의 사적인 경험과 지금 외식 문화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봤는데요. 본범님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까지 제가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아까 뭐 가든 얘기도 하고 뭐 네네. 최근에 내가 다니는 술집 얘기까지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어떤 가구의 형태, 어떤 취향과 습관을 가지고 또 누구와 어울리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문화의 흐름도 그렇고 그 맥락을 되게 같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외식을 1시간 안에 다루는 게 되게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식을 펼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너무 많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성장과 경험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외식 문화라는 거는 진짜 본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방식이나 그 개인의 취향이나 경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게 이렇다라고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취향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변화를 해갈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앞으로도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SNS나 이런 것처럼 미디어에 따른 어떤 경험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개인차가 있는 게 또 음식이자 또 외식인 것 같아요. 너무 개인에게 너무 다른 입맛과 경험이 존재하니까. 네, 저희가 오늘 외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봤고요. 그래서 7회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8회 예고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8회는 동네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컨텐츠로 접하고 있겠지만 뭐 뜨는 동네, 뜨는 골목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로컬 푸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동네가 내가 사는 집 근처를 우리가 원래 동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왜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거기가 왜 궁금하고 그 길을 막 탐방해보고 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스러움이란 뭔지 그걸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8화는 동네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댓글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미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댓글로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메일로도 받고 있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도 사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고자 하는 사연은 이렇게 깊은 고찰도 좋지만 그냥 일상적인 내 이야기 아무 말도 받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7화 외식의 역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의 P 본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